자, 이번에 바이든하고 만났습니다. 에르도안이. 그죠? 표정이 밝아? 뭐 영혼 없어. 자, 만나서 어떤 협의를 받느냐 그러면 F-16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지난 2022년 2월 러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나토 가입을 안 하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터키가 반대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핀란드는 나토 가입이 스무스하게 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터키가 계속해서 스웨덴에 대해서는 응 안 된다. 스웨덴 니네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대할 것이다. 계속해서 겐세이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단 튀르키예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못하게끔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거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려면 쿠르드족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도 자기들만의 민족 국가가 없는, 그러니까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잖아요. 한족 포함해서 소수민족들이. 그 양반들도 자기들만의 민족 국가는 없어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나라가 없는 민족들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아요. 나라가 없는 민족 중에. 이 양반들이 지금 추정치로 인구가 한 3천만에서 4,500만 사이 좀 격차가 있습니다. 폭이 좀 넓은데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근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어디 많냐면은 일단은 터키의 동남부. 여기 있죠, 여기. 요 흑해와 지중해 여기. 이스라엘 있고요. 중동아랍이 있는데 요쪽에 일단 좀 많고요. 그리고 시리아 북부, 그리고 이라크의 북부, 이란의 서부 여기에 바글바글하게 삽니다. 그리고 간다요의 친구 알파고 시나시, 알파고 시나시도 쿠르드족이에요. 아무튼 엄청나게 이렇게 쿠르드족이 많은데 쿠르드족이 터키랑 사이가 지금 안 좋아요. 터키 정부랑 터키 사람들이랑. 이 쿠르드족은 옛날부터 터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 쿠르드족들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쿠르드족들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나라들이 좋아하겠어요? 이 나라들이 자기들의 땅을 떼어주면서 쿠르드족한테 나라를 줘야 되는 건데, 영토를 줘야 되는 건데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지금 그래서 동네북이야. 중동아랍에서 살짝 쿠르드족을 그렇게 달가워하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쿠르드족이 왜 자꾸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냐면요, 원래 나라가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기억하시죠? 엄청난 제국이죠. 자, 이게 1645년에 엄청난 전성기였던 오스만 제국의 영토입니다. 자, 근데 개박살나죠. 특히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개박살납니다. 그리고 보이세요? 튀르키예.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사실상의 튀르키예, 터키라는 국가의 영토는 요게 답니다. 요랬는데 지금 어디야? 지금 터키가 현재 있는 여기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다 꽉 채우고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안에서 요만해진 거예요. 지금 물론 여기도 터키 영토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탈리아 영향권, 프랑스 영향권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튀르키예, 터키가 관리할 수 있는 영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세브르 조약이라는 어떤 조약인데 자세한 건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쿠르디스탄이란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거보다도 컸어요. 좀 지도가 살짝 잘못된 것도 있는데 원래 이거보다도 컸기도 해요. 쿠르드족의 국가가 여기에 만들어질 예정이었어. 오스만 제국이 박살나고 나서. 근데 왜 만들어지려고 했냐면은 또 영국입니다. 원래 이렇게 컸던 오스만 제국을 박살내려고 영국이 쿠르드족한테 접근을 해요. 니네 나라 세우고 싶지 않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오스만 제국 작살내는 거 우리 서로 효부 좀 보고 우리 서로 협의하면서 협동으로 좀 열심히 이제 같이 좀 오스만 제국 갈갈이 찢어 발기자. 요거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도와줬더만 쿠르디스탄이 이제 만들어질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튀르키예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무스타파 케말. 이 양반 터키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길거리에 그냥 걸어놔요. 그냥 좋아하거든 터키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냥 붙여놔요.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밀덕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갈리폴리 전투의 영웅입니다. 전력 전술도 어마무시했던 사람이죠. 근데 당시 이 양반은 그냥 군인이어서 군인. 자, 근데 이 꼬라지가 났어. 이 꼬라지 났을 때 오스만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 양반입니다. 메흐메트 6세예요. 이 양반이 오스만 제국의 당시 왕이었는데 왕이란 인간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방에서 우리 터키가 왜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식민 지배를 서방 세계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근데 왕이란 인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막 국민들이 막 봉기 일어나는데 프랑스, 영국 물러나라, 이탈리아 물러가라 이러는데 왕이란 인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모가지라도 간수한 게 어딥니까 지금? 이 양반 입장에서 모가지라도 간수한 게 어디야? 그 봉기가 일어나는데 애국의 마음에서 봉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봉기가 일어난 거를 이 양반이 진압하라고 보내요. 누구한테? 무스타파 케말한테. 야, 저거는 조금 갈리폴리 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갈리폴리 전투의 영웅한테 가가지고 애국심의 봉기를 일으키는 국민들을 가가지고 네가 가서 조져라. 진압을 오다를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와, 그럼 이 무스타파 케말 입장에서는 이 왕이란 인간이 이렇게 지금 나라가 쪼그라들었는데 애국심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어떤 봉기들을 조지라고 나를 보내? 사람 새끼가? 하고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야. 당시에 이제 튀르키예가 지도가 이지랄이 나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뜻을 같이 하던 수많은 그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끼리 이제 힘을 합쳐요. 아무튼 쿠데타는 쿠데타잖아. 왕에 대해서 대항을 한 거긴 하니까 이 양반을 중심으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무스타파 케말이 당시 일으킨 그 쿠데타 그 전쟁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왕에 대한 쿠데타 첫 번째. 둘째로는 빼앗긴 영토를 최대한 다시 되찾자. 두 가지의 성격이 있던 전쟁입니다. 근데 무스타파 케말이 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금 저 터지고 자기들 군인들 아들들 아빠들 다 죽었는데 지금 막 그걸 또 보내? 저것 때문에 또 보내냐고. 아무리 영국이랑 프랑스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군대를 또 보내는 건 진짜 개 에바세바 드록바다. 너무 피곤한 일이다. 그리스만 죽어라 싸웁니다. 그리스가 또 영토를 떼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리스랑 터키가 사이가 더러워요. 그리스랑 터키가. 아무튼 그래서 요 그리스랑 터키가 이제 둘이서만 거의 맞다이를 까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리스가 점점 개박살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도 개입을 하고 쇼부를 치자.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나 영국 형이야. 형이 얘기했잖아. 지금 1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또 피를 흘리고 또 연병하고 또 싸우냐. 야 그리스야 너도 좀 적당히 해라 이제. 형들 지금 바빠. 지금 나라꼴 개판 났어. 무슨 또 전쟁을 해. 지원을 해달라는 말이 지금 나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의 터키 영토가 간수가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터키 영토가 딱 자리매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장군이 아타튀르크로 불리는 겁니다. 아타튀르크가 뭐예요? 터키의 아버지예요. 터키의 아버지. 원래 본명이야. 그 뒤에 아타튀르크가 또 붙어요. 터키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 양반 이름은 아니야. 이게 칭호지 칭호. 근데 대부분 아타튀르크라고 하면 무스타파 케말이에요. 이 양반밖에 없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요 영토 지도를 보면은 쿠르디스탄이라는 영토가 원래 만들어질 예정이었다는 거야. 쿠르디스탄이 뭐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나 프랑스가 야 쿠르드 좀 니네 우리 도와서 오스만 제국 박살 나는 거 좀 우리 좀 도와줘라. 그럼 니네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오스만 제국 박살 나면 나라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지를 해놓고 통수를 대차게 친 거라고. 그러니까 쿠르드족 입장에서 얼마나 빡이 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의 영토가 이제 국가가 생긴다라는 희망을 품고 영국과 프랑스에 협조를 했던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바로 대차게 그냥 통수를 쳐버리니까 얼마나 빡치겠어 쿠르드족들도. 그래서 이 쿠르드족들이 지금 현재 터키에 조금, 이라크에 조금, 이란에 조금, 시리아에 조금, 아르메니아에 조금 다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옛날에 이 오스만 제국 때는 요 정도의 그냥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쿠르드족 자치구 같은 것도 있었고 요 정도 범위에 그냥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살았어. 근데 갑자기 국경이 생긴 거야. 지금 현재의 국경. 여기 뭐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국경이 획정이 돼버리니까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지금. 원래는 국경이 없고 자기들끼리 오고 가고 이제 그런 게 되던 이 오스만 제국의 지역이었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이 쿠르드족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쿠르드족들도 본인들이 독립을 원하고 국가를 세우고 싶으니까 무장투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도 죽고 터키 사람들이 그래서 쿠르드족을 싫어하는 게 있어. 요 안에서 이제 좀 무장 투쟁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 근데 이 쿠르드족 무장 단체들 중에서 지휘관급이라던가 터키 입장에서는 잡아들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형을 때리든가 무기징역을 걸 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 사람들을 난민처럼 받아주거나 터키로 송환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에르도안은 얘기하는 거죠. 야 넘겨 뭐해 니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스웨덴이 나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토 가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보이는 수많은 나토 국가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터키가 나토 국가잖아요. 만장일치 안 되는 겁니다. 터키는 이번 기회에 본인들이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스웨덴이나 핀란드한테 요구를 하고 미국에게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시켜줘야지라는 계산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스웨덴이나 핀란드가요, 자기들 무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터키에는 수출 안 해준다. 터키 쟤네는 비인권, 비인륜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지역을 공격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요. 이번에 에르도안이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결국에는 오프콜스 해준 거는 간다요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야, 여기서부터 간피절이에요. 자, 두 가지입니다. 미국과 쇼부 칠 거 쇼부 치고 본인의 지지율을 위해서. 이제 에르도안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지금 여기에. 터키의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독재자라는 오명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라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튀르키예라는 국가가요,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있나요, 혹시? 튀르키예가 나토 국가고 미국이랑 친한데 왜 경제 제재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나토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를 하면은 경제 제재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받는데요. 일단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정부가 계속해서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에 공격을 좀 해요. 공습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일단 미국이 터키를 굉장히 안 입곱게 봅니다. 왜냐면 옛날에 알죠? 이즈 있잖아, 이즈. 얘네가 계속해서 설치고 다녔잖아요. 어디서? 이라크 주변에서 이제 설치고 다녔잖아, 얘네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를 쿠르드족이 너무 잘 막아주는 거야. 왜? 쿠르드족의 입장에선 본인들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던, 뭉쳐 살고 있던 그 지역까지도 자기들이 자꾸 설치고 다니려고 하니까요.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땡큐야. 자기들이 직접 피 안 흘리고 너무나 땡큐인 거예요. 얘네를 이렇게 잡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쿠르드족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데, 미국과 쿠르드족의 관계가 점점 좋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튀르키예, 터키의 입장에서는 미국 얘네가 우리한테 압박해가지고 쿠르드족 얘네 나라 막 세워줘라, 뭐 땅덩어리 그냥 떼어줘라, 나중 가서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쿠르드족과 미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에르도안의 터키 입장에선 좋을 게 없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독립하겠다고 계속 난리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둘째로 쿠르드족의 세력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리고 저 이즈랑 쿠르드족이 싸우는 거를 위해서는 미국이 쿠르드족한테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것도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 무기를 이 쿠르드족이 터키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과 쿠르드족이 가까워지는 거를 튀르키예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2016년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국민이 막아낸. 에르도안은 거의 한 것도 없어. 에르도안 그 사람은 초반에 며칠 동안 에르도안은 한 것도 없고 어디 피신해 있었나 그랬어요. 국민들이 탱크를 막고. 니네 돌았냐고. 어디서 지금 쿠데타를 이렇게. 우리 에르도안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돌았어 얘네 진짜. 그러고서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군인들을 막습니다. 저거가 지금 자작극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쿠데타였거든요, 살짝. 이게 에르도안이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헤쳐먹기 좋은 상황을 만들라고 일부러 저짓거리 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자작극이 아닌지 맞는지는 몰라요. 쿠데타 일어나고 며칠 뒤에 쿠데타가 이제 종식됐어. 진압이 됐어. 그 다음 에르도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도 안 흘렸습니다, 사실상 그 쿠데타. 이번 군부 쿠데타는 쿠르드족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에르도안이랑 정치적으로 이제 맞다이 까던 좀 사이 안 좋은 그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하고도 연관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다 잡아들입니다. 저 쿠데타를 명분으로 삼아서 다 잡아들여. 저거 쿠데타 허접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 뉴스 보셨어요? 엄청 허접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거 주장 아니야? 라는 음모론이 있다. 확인된 건 없습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에르도안이 잡아서 족칠라던 그 정치인들이 미국으로 망명 간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에르도안이 이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놔. 야, 근데 미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지정하기 깡패는 깡패입니다, 터키가. 정말 대단해요. 이거를 근데 미국이 들어주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 오히려 미국이 터키한테 관세 보복을 합니다. 터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던 그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를 더블로 만들어요. 이때 안 그래 터키의 리라가 박살나고 있었는데 개박살납니다, 진짜로. 이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자마자 에르도안이 뭐라고 했을까? 봐봐라, 지금 우리 터키가 너무 잘 나가고 터키가 너무 발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터키의 발전을 저해야 하고, 쿠데타 세력이었던 애들을 미국이 우리 터키를 질투해서 송환을 안 해준다. 게다가 우리 터키 경제가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이 우리 터키가 너무 잘 나가는 거를 질투하고 견제하려고 관세를 때리는 거다. 우리 터키가 전 세계 최강 짱짱
말짱 국가로 점점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다라고 국뽕으로 말장난을 해요. 그리고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도입합니다. 바로 러시아랑 가까워져요. 솔직히 저 S-400 체계를 도입한 건요, 미국한테 보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네가 우리한테 이 를 떨수록 우리가 나토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니네가 우리를 이런 개차반 취급하고 우리 터키를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줄수록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니네가 싫어하는 나라들이랑 가까워질 거야. 그러니까 당장 정신 차리고 우리한테 대우해. 이런 정부적 감각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터키가 구매하는 걸 보자마자 미국이 깜짝 놀란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얘 도대체? 우리 사이 여기까지야? 우리 친했잖아. 얘네 뭐야 이거, 선을 넘네. 아니 뭐 그 인질 몇 명 안 갖다 주고 지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조금 경제 보복 좀 해줬더니만 그러자마자 바로 러시아 S-400을 초구매를 하네. 뭐 하는 애들이야 얘네? 이런 거죠. 왜?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스스로를 비판하는, 자기들이 초패권 국가고 자기들이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경쟁자가 사실상 없었던 그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너무 자기들의 동맹국가 관리를 잘못했다. 미국이 아무리 초패권 국가더라도 중국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고 러시아가 중국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웠던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국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당연히 니네는 우리 따라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대하거나 그게 항상 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점점 열심히 보여주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터키를 보면서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 입장에서 좀 충격적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미국과의 우방이고 나토도 가입한 애들이 저런 식으로 한다고? 아니 뭐야 얘네 도대체. 둘이 졸라 친해. 막 표정 봐. 이거 환장했어 지금. 기뻐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이란이에요. 미국이랑 사이 안 좋은 국가들만 다 모인 거야 지금. 이란이랑 러시아가 만났어. 미국이랑 사이 엄청 안 좋잖아요. 여기에 왜 있어 이 사람이. 미국 입장에서는 얘 좀 선 넘네 싶은 거예요. 터키가 저런 짓을 계속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 진짜 한번 정신 차리게 해봐. 원래 터키가 F-35를 100대 이상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죠.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F-35 100대 받을 예정을 미국이 바로 그냥 파토냅니다. 이 새끼들 안 되겠어 이거. 미국이 원래 이제 항상 판단이 이게 문제인데요. 이제 이것도 미국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도 자꾸 이런 짓을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 다음 바꾸자. 이게 별로 좋지가 않은 방식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 조져버리면 민심을 잃어요. 그럼 그 다음에 관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중 정서가 생긴 게 왜 그런 거예요? 사드 보복, 코로나도 이제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이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지 장사를 좀 해야 돼. 이제는 국제정치는 야생이고 힘의 논리,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아직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소프트 파워라던가 국가의 이미지, 매력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시대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거를 해서 이제 F-35를 이제 퇴출을 시켰어요. 왜 F-35 퇴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은 튀르키예, 터키의 조종사들이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F-35 훈련 받으려고. F-35 100대를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F-35급 전투기를 가지고 오기 전에 일단은 그 조종사, 비행사, 공군력이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가져오기 전에. 가져오면 뭐 할 건데? 그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던 그 교관들, 장교들도 야 니네 터키로 다시 꺼져. 내 쫓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우리가 F-35 구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리스한테 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천년 숙작 그리스한테 팔았다. 말이 되냐 이게 도대체.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에르도안의 지지율이 또 올라갑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터키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또 그리스가 뭔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에르도안은 본인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미국 입장에서도 환장하는 게 뭐냐면은 요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경제 보복을 해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럼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친미 국가로 가는 건데 이 나라는 터키는 경제가 어려워져. 그럼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잖아 원래?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국뽕과 반 그리스, 반미, 반 서방 이거를 통해서 위대한 터키를 계속해서 조지는 나쁜 놈들 뭐 이런 거로 이제 다 또 막 끌어올리니까 막 에르도안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이래서 국뽕이 너무 세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간다요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던 겁니다. 국뽕이 세면 저렇게 돼요. 사리 분배를 못 합니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거를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국뽕이 너무 세지면 나라가 망국으로 갑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어찌되었든 에르도안 입장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왜냐면 카드가 없는 거, 카드가. 터키가 조졌어. 그럼 미국도 카드 한 장을 꺼내면서 터키를 조지고, 터키가 미국을 또 조질 카드를 꺼내고, 미국 머리 아프게 하는, 미국이 또 터키를 조질 카드가 한 장씩은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요. 계속 한 장씩은. 근데 이 카드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터키가. 터키 입장에서 이제 미국의 F-35를 구매를 했었어야 됐고, 터키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도 좀 회복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보복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터키는 뭐라고 했어? 러시아의 S-400을 샀습니다. 그러자마자 미국은 또 F-35를 안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터키가 할 게 없는 겁니다. 할 게 없었어요. 이제 그냥 러시아랑 관계를 계속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란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만 하는 거야 계속 에르도안이. 일단은 이렇게 하자. 자, 이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 러우 전쟁이. 근데 러우 전쟁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터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또 일단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그리고 이 나토 가입에 이제 터키가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무역이나 천연가스나 이런 거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터키가 오히려 천연가스 공급망 다각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흑해예요. 그리스가 있죠?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블루 스트림, 사우스 스트림, 터키 스트림, 이런 여러 가지 스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각화하고 천연가스 공급망을 좀 더 우리가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자. 어찌되었든 터키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더더욱 천연가스 공급망 다각화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게 언제 발표된지 아세요? 2022년 12월입니다. 러우 전쟁 터지고 10개월 뒤 아닙니까? 러우 전쟁 터지고 10개월 뒤에 오히려 러시아와 터키가 가까워지고 천연가스 공급망 다각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게다가 뭐라고 했어 또? 니네 나토 가입은 꿈도 꾸지 마라. 핀란드는 그렇다 쳐도 나중 가서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스웨덴 니네는 꿈도 꾸지 마라. 최근에 작년인가요? 스웨덴에서 어떤 사람이 이슬람 경전 코란을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에르도안의 터키랑 스웨덴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스웨덴에서 누군가가 코란을 불태웠어. 안타까운 일이죠. 종교인들 입장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빡칠 일이긴 한데, 그게 터키의 대통령이 나서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럴 건 아니잖아요. 에르도안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스웨덴 니네는 절대로 나토 가입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터키 안에서 이슬람 좀 원리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종교주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걸 원하고, 보수적인 분들이 에르도안을 좋아해요. 에르도안은 지난 50년 넘게 터키라는 국가에서 박물관으로 운영되어 온 아야 소피아, 원래는 소피아 대성당이었죠. 옛날에 비잔틴 제국 때, 동로마 제국이죠. 그거를 오스만 제국이 먹고 나서는 이제 모스크로 변해요. 근데 아타투르크가 오스만 제국이 처 말아먹힌 거는 국가를 너무 종교주의적으로만 가서 그런 거다. 종교주의적으로 가면 너무 세상을 종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나 세상, 사회, 환경,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이 뒤처진다. 그래서 너무나 극심한 종교주의가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이 양반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야. 이거를 근데 에르도안이 작년에 2022년입니다. 다시 모스크로 바꿉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에르도안이 먹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걸 다시 모스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그 코란 탔을 때도 난리를 친 거죠. 에르도안이. 괜히 뭐라고 한 게 아니겠죠. 그죠?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도 최근에 참여하고 오셨던 나토 정상회의 리투아니아에서 했었는데, 자, 여기서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결국에는 찬성을 합니다. 카드를 계속 만든 거죠. 터키 입장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얻어내기 위한 환경과 상황, 협상력을 만드는 거죠. 터키가. 그 다음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시켜주는 겁니다. 애초에 에르도안은 스웨덴이 잘못이 없었어도 어떻게든 트집 잡아가지고 나토 가입을 늦췄을 가능성도 높아요. 원래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온 나라입니다. 2004년 12월에 유럽연합 후보국 지위를 얻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가입 협상이 시작되는데, 좀 터키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로존, 유럽연합을 가입하고 유로화를 쓴다거나 이런 유로존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해요. 터키 입장에서. 근데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유럽연합 가입 절차가 중단됩니다. 미국의 제재, 서방 세계의 제재, 경제 제재, 비인권, 비인륜, 이런 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터키가 비판을 많이 받아온 거죠. 유럽연합한테. 근데 저번에 간다요가 얘기했어요. 에르도안 아저씨가 이번에 결국은 재선을 했다. 에르도안 재선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각 장관들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을 일부러 장관들을 계속 앉혀놨다.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차피 스웨덴 나토 가입 조만간에 우리가 오케이 할 거고, 그때 되면 미국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쇼 붙일 거 갖고 올 거고, 그때 대비해서 미리 좀 장관들 좀 미국이랑 가까워지는 거 대비해서 좀 앉혀놔라.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뭐 기분 나빠할 거 없다. 어차피 쟤도 이득을 보려고 저러는 거고, 쟤한테 우리도 너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득 줄 건 아니고 적당한 이득을 쟤한테 제공하고 우리도 이득 얻고, 그냥 그렇게 뭐 기분이 나쁘고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득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르도안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내각을 세운 거를 미국도 보고, 아 그래 뭐 아예 쌩깔라는 거 아니고 그 지들이 원하는 거 이러이러한 거 지금까지 달라고 했던 거 있잖아, 물밑에서 얘기했던 거, 그런 거 이번에 해주면은 나토 가입 스웨덴도 시켜주고 이제 미국이랑 친근하게 좀 할 건가 봐.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서로 간에 다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이번에 그래서 에르도안 정부의 장관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장관들을 내정할 때는 아마 에르도안 속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알지? 준비해놔. 준비 안 하면 알아. 또 장관 또 갈아엎어가지고 얘네랑 또 친하게 지낼 거니까 알지?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제 생각에는. 자, 이번에 바이든하고 만났습니다, 에르도안이. 그죠? 둘이 만났어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리투아니아에서. 표정이 밝아? 뭐 영혼 없어. 자, 만나서 어떤 협의를 받느냐 그러면 F-16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 F-16이 굉장히 오래된 전투기예요. 1978년도에 도입이 된 건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전투기입니다. 우리나라도 F-15에 K를 붙여요. 그거를 주력으로 해서 성능 개량을 계속해서 하면서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 F-16도 우리나라에 130기가 넘게 있습니다. 원래는 에르도안이 미국이랑 받으려고 했던 게 F-35입니다. F-35. 근데 이거 실패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F-35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못 받습니다. 저거 또다시 훈련을 받아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장교들이 시간이 좀 걸려. 그냥 생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요, 에르도안이 특히나 국뽕 같은 거로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매년 국방력이 또 상승했다, 경제력이 상승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뭐 다시 한번 뭐 우러러볼 수 있는 뭐 이런 게 생겼다, 이런 게 생겼다. 저도 이제 알파고 신하씨님하고 얘기한 건데, 최근에 그 제가 유튜브에서 구독을 해놓은 터키 YTN 같은 게 있어요. 터키의 뉴스 채널, 터키의 연합뉴스, 터키의 YTN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는데 며칠 내내 계속 자동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터키 자동차. 터키의 새로운 자동차 회사가 생겼고, 터키가 드디어 자동차를 질 높은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구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거 유럽에 있는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기업 거 그냥 본네트고 뼈대고 받아가지고 그냥 만드는 그런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드는 자동차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런 게 좀 많이 중요한가 보다, 터키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러긴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F-35를 지금 당장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터키가 미국과 대화도 잘 안 돼가지고 F-35도 안 받았던 거고, 괜히 이 시점에서 다시 F-35를 받으면 옛날에 미국이 줄라다가 안 줬던 걸 뭐 하려고 처받아 버리냐, 이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안 받았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 조종사도 다시 한번 훈련을 해야 되니까 F-35는 대화가 잘 안 됐던 거잖아요. 이제 와서 F-35를 다시 받는 거가 국민적인 정서상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뭘 하려고 했어. 우리나라가 국뽕이 개쩌는 나라야. 예를 들어 진짜 엄마무시한 나라야. 근데 A라는 국가랑 뭘 받기로 했는데 걔네랑 사이 같아져가지고 안 받기로 빠그라들었어. 근데 몇 년 뒤에 다시 받기로 했대.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F-16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둘째로 일단은 에르도안 입장에선 집권 초기부터 위대한 터키가 되었다라고 5년 동안 최소한 이제 주구장창 얘기할 만한 뭔가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냥 F-35를 받아온 거예요. 성능이 좋은 전투기긴 하지만 미국의 F-35를 그대로 그냥 받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F-16은 자체적으로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많아요. 터키도. 이미 터키는 F-16이 100대 이상 있었어요. 그동안 성능 개량을 F-16을 가지고 해왔고, 그러니까 F-16을 이번에 또 많이 받아서 그거를 또 한 번 성능 개량해서 또 신세대 차세대 전투기로 개량을 했고 막 이렇게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 게 아닐까? 돈도 아낄 겸. 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F-35를 받기가 껄끄러워진 이유가 뭐냐면요, 2023년 5월입니다. 이 양반이 당시 터키 외교부 장관이에요. 지금 외교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왜냐면 정권 교체가 최근이었잖아요. 최근 몇 달 전에 외교부 장관입니다. 터키에.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자들을 만났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러시아한테서 구매한 S-400 이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가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본인은 스스로. 우리가 왜 그걸 보내주냐 지금. 미쳤냐 우리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그리고 F-35 원래 도입하려던 거 미국이랑 빠그러던 거 있잖아 몇 년 전에. 니네 계속 그거 도입 추진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F-35 도입 우리가 조진 게 아니다. 미국 쟤네가 일방적으로 조진 거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걸 또 받아. 그리고 지들이 안 준다고 한 건데 개 같은 거. 우리도 원치 않는다 이제. 우리 이거 F-35 100대 이상 받으려고 미국한테 돈 냈던 거 있다. 그거나 빨리 갖고 와라. 계약 파토 났으니까 빨리 내놔라 그거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언제? 2023년 올해 5월에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둘이 만나가지고 F-35? 제 생각에는 이제 와서 또 F-35를 받느니 마느니 뭐 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지 않나. 나중 가서 받으면 받아야지 뭐 이제 와서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F-16이나 F-15K 같은 거 특히 F-15 이런 거 성능 개량을 많이 합니다. 그 개량을 해서 다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질이나 환경과 요건에 맞게끔 다양하게 성능 개량을 해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로 이제 개량해서 쓴단 말이야. 가성비가 좋거든 또 F-15나 F-16이. F-16이 특히나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F-16을 터키가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한테 더 받아내가지고 이거를 더 개량하고 지속적으로 이 개량한 그 F-16을 개량만 해도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해낸 것 마냥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뽕파리도 좀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몰라 사실은. 둘이 뭔 대화를 나누고 뒷구녕에서 뭘 사인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100%.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기분 좋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된 거 봐. 왜? 우리 도안이랑 만났거든. 너무 좋아 지금 둘이.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지금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러시아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잠시. 러시아가 지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건요 잠시예요 잠시. 에르도안은 바이든의 미국과 푸틴의 러시아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선택을 지금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카드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조금 협상력이 생겼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좀 이득 보자. 야 뭐 줄 거야? 너는 뭐 줄 건데? 이런 거지. 뭐를 선택을 완벽하게 하고서 끝까지 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푸틴이 개빡친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우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포로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포로를 서로 막 몇천 명씩 막 데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병사들은 포로 교환을 많이 했나 봐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근데 러시아가 지휘관들은 못 준다. 왜? 지휘관들은 또 가가지고 새로운 군사들을 훈련시킬 거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러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귀국 못 시킨다. 대신 우리 러시아에 있는 거는 조금 좀 별로니까 제3국 터키에서 러우 전쟁 끝날 때까지 귀국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을 전제로 깔고 터키로 보내요. 그 지휘관들을. 근데 이번에 터키가 자기들 멋대로 풀어줍니다. 자기들 멋대로 풀어줘요. 러시아가 환장하는 거야. 개빡치고 지금. 튀르키예는 급할 게 없죠. 우리가 요 정도 동수처 타고 러시아 니네가 나랑 뭐 사이 그러면은 쌩 깔 거야? 우리는 그럼 미국이랑 가까워지면 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너무나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너무 필요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국제정치 전공을 하셨거나 연구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터키를 바라보는 정도로 중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필요로 할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처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정도로 저렇게 막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국민적인 여론을 알겠죠. 국민적인 여론을 알겠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와 똑같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사실은. 요게 있어. 일단은 미국은 일본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한국이 애매하다? 그러면 버리고 일본만 데리고 가자. 요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그 시각을 가지신 국제정치를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그 외교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옛날에. 그 양반이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는 게 뭐 친일파라서 그렇다.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우려를 가진 당국자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깝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져야만 미국이 한미일 공동의 삼국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든 안보든 군사동맹이든 훈련이든 뭐든 이거를 이제 미일이 아니라 한국을 껴서 한미일로 삼국으로
가야만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 안보가. 만약에 한미 따로, 미일 따로 이건 미국이 좀 원치 않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세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 만약에 미일 아니면 한미.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보단 미일이 나아요. 한국보다는 일본이 낫단 말이야.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 둘 중에 하나만 밸런스 게임처럼 선택해라. 그럼 미국은 내가 장담컨대 진짜 일본을 선택할 거예요. 그건 지정학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알고 있는 외교 당국자들 좀 똑똑하시고 박사까지 하시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빨리 가까워지고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 같은 그런 거를 물론 국민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별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윤통이 정치를 잘 못하잖아요. 정치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 양반이 좀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감안 안 하고 그냥 추진을 해버려요. 나 잘못한 거 없음? 난 잘했음? 그러면 국민들이 들어줍니까 그거를?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하려면. 자 어찌되었든 에르도안이란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헤쳐먹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해먹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뭐냐면은 뭔가 잘 안 돼. 국가의 경제가 안 좋아졌어. 다른 나라가 우리를 경제 제재를 했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터키가 너무나 잘 나가서 다른 나라들이 트집을 잡고 우리 터키가 너무 발전해서 발전하면 무서우니까 지금 괜히 저러는 거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면 친한 척하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면 또 쌩까고 바이든하고 악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에르도안 같은 사람에게는 지금 같은 상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 뭐예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같은 국가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고 터키라는 국가는 그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가운데에서 새우등 터지는 것도 아니죠. 야, 저 고래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고래들이 서로 터키에 새우등을 치는 게 아니라 서로 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정치 외교 당국자들이 일하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고 몸값을 불리거나 협상력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될 가능성이 높죠.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하면 되니까요. 아키피 인생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칸 마티아스 리 정우립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